측정 변수들 가지고서 이제 무드와 센치멘트 이런 거 측정하는 방법을 좀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할 거는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센치멘트 같은 걸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핀테크나 레그테크 같은 데에서 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주 활용 방법이 아주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여러분의 상상력 자체가 한계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는 여전히 아닙니다. 하지만은 전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무드와 센치멘트 이런 거를 감정을 측정할 것인가, 감성 지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언어입니다. 언어. 네. 언어. 이것도 서양 고전으로 다시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서 복음서에 이렇게 첫 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예, 언어가 있었다고요. 예, 도올 김용옥 선생의 얘기를 옛날에 들어보면은 그분이 좀 괜찮았을 때 얘기인데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다 해가지고 도교의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김춘수 씨의 꽃하고 같은 거죠. 꽃을 꽃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예전의 꽃이 아니라 나한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언어는 정보 교환의 수단이기도 하고 자기 감정 상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보는 돈이기도 하고요. 감정 상태를 가지고도 또 트레이딩 하다 보면 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되는데 노암 첨스키 이분 아시죠, 여러분들? 첨스키 언어학자 이분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언어는 뭐다? 마음의 거울이다. 네, 그 얘기입니다.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 언어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언어 심리학이 그렇게 해서 발달한 거고 그걸 파이낸스에 갖다 써먹자 하는 거가 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게 또 업계로 써먹자 그런 게 핀테크가 되겠고요. 딴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예, 언어, 감정 표현의 통로인가, 감정 표출의 통로인가, 정보 교환의 도구인가 하는 거는 늘 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감정이냐 아니면 정보이기도 하냐. 물론 정보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가려낼까 하는 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좌우지간의 언어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verbal language, 말, 그죠? 그런 게 있고 non-verbal language, 그리고 비언어적 언어가 있습니다. 비언어적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이상한데 body language 같은 거, 그죠? 뭐 얼굴 표정, 네, 그것도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non-verbal communication, 그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연구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EO가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할 때 얼굴 표정, 그죠? 긍정적인 표정이냐 아니면 꾸리꾸리한 뭔가 이상한 표정이냐,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 보이스 피치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말 스피드 같은 거, 의사 전달하는 거, 그리고 억양, 뭐 이런 것들, 사투리 쓰냐 마느냐, 어느 나라 사투리 쓰느냐, 액센트,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디 랭귀지 그랬는데 이건 또 어떻게 키네틱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행동 같은 거 다 디지털로 이게 추적되는 거 아시죠?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과 차트 이런 거 다 비언어적인 걸 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 가지고서 주가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연구하는 분야 쪽도 이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verbal language도 마찬가지로 해왔습니다. 연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verbal language에는 워드 그러면은 텍스트 컨텐트 그랬는데 컨텐트 어널리시스 그러죠. 컨텐트 분석, 텍스트 분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얼만큼 읽기 쉽게 썼느냐, 전달 능력 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달 능력. 트럼프 같은 사람 쉽게 말하죠. 전달력 캡입니다. 네, 뭐 이런 것들. 무슨 트럼프의 문제는 전달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다른 거에 문제가 있지, 그죠? 좌우지간에 tables, numbers, and etc. 이 표와 숫자 같은 걸 어떻게 읽기 쉽게 보여주느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잡마켓에서도 저는 학부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비디오로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디오 인터뷰 준비 얼만큼 자신 있게 보일까, 밝게 보일까,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할까,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할까. 그죠?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물론 뻥치면 안 되죠. 거짓말 탐지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뻥치면 안 돼요. 일단은 저쪽 카메라 반대편에서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표현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터뷰 당락을 좌우하게 된다. 인상도 좌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생겨 먹은 걸 어떡하라고요. 성형수술을 해봤자 안 좋아요. 표정이 부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쳐발라도 소용이 없어. 의사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자신 있게 말하게 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스스로의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처럼 잘났어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셀링하러 나가야 돼. 세일즈맨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트 할 건가?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의무적으로 제가 듣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로 봤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내 학문적 소신인데.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이걸 얘기를 하고요. 내가 파이낸스 전공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파이낸스에서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 강조에 강조를 거듭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한 가지 비디오 인터뷰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지금 또 뭡니까? 태양광이 가장 좋은 조명이다. 일단 여러분들 조명은 역광하지 말고 정사광 내지는 반사광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밝게 나와야 된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래도 인터뷰하는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밝은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얼굴 쪽으로 비춰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조명 사놓으면 내가 관종된 것 같아 쪽팔려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일단 포기하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잡마켓 포기했다. 일단은 조명을 뭐든지 비싸지 않은 거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10만 원 이내로 장만할 거 많이 있거든요. 저도 있고. 근데 인공 조명보다 더 좋은 거는 자연 조명이다. 햇빛, good day sunshine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죠? 적당한 태양빛을 항상 이렇게 비추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 마이크 전달 능력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가 줄에 이렇게 엮여져 있는 요 마이크를 가지고서 요러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서 아예 딱딱한 마이크를 가지고서 딱 대놓고 입에 가까이 대놓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자신감 있게 전달이 될까요? 바디 랭귀지상. 바디 랭귀지 생각했을 때 요게 자신 있어 보여요? 이게 자신 있어 보여요. 답은 뻔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마이크를 하나 장만하라고 합니다. 아예 스탠딩 마이크를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거에다가 무슨 돈 쓸데없이 처발릴 필요는 없어요. 몇백만 원 하는 거 말고 그냥 10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5만 원도 안 돼요. 이거 5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 거 갖다 놓고서 하면은 전달이 확실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CEO들 같은 경우도 말 더듬거리잖아요. 주가 반응 안 좋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는 단어 처리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가 되는데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verbal communication에 대한 분석이 됩니다. 자연어 처리라고 얘기를 하죠.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았어요. 언어학, 그죠? 언어학, 경상도 사투리로 은어학 이러는데 그것이 더 발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됩니다. 자연어 처리 어떻게 할 건가?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주어진 글이 어디에 속할지를 구분짓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한 가지 차원을 딱 놓고서 이것이 얼만큼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스코어링을 매기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카테고리. 이거에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가를 결정짓는 거.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그냥 한 차원에 놓고서 이게 얼만큼 긍정이냐 부정이냐 왔다 갔다 하는 스코어를 매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주어진 글, 기사, 트위트, 뭐 카톡 메시지 등이 어디에 속할지를 구분짓는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I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빅데이터 AI의 영역인 거죠, 그죠? 네, 옷구름이 지금 잠시 내려가서 어머나 지금 다시 땡겼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를 보면은 뉴스 기사를 국내 정치, 국제 정치, 경제, 엔터 등으로 구분하는 거, 그죠? 구분짓는 거. 그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종목 토론방 같은데 딱 가잖아요. 종토방 주식에서 가면은 뭐 합니까? 이 회사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고 안티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이냐, 홀드냐, 셀이냐 이 세 가지 그룹으로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구분 짓는 거. 분류 체계라 그럽니까? 분류? 사실 분류와 구분은 뭐 다른 거다 말 얘기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랬었는데 뭐 그게 그거죠. 거의 분류하는 거. 그죠? 이런 분류하는 거 이런 방법은 나이브 베이지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나이브 베이지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브하다 뭡니까? 좀 나약하다 이거 아닙니까? 나약하다. 좀 비슷하죠 발음도. 나이브 베이지언. 이걸 왜 나약하다고 얘기하느냐? 베이지언 방법을 쓰는 건 맞는데 나이브하다.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써먹는 거다 하는 거고. 다른 더 발전된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서포트 벡터 머신 등등 뭐 AI 뭐 이쪽에 가서 이제 기웃거려 보시면은 들리는 얘기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뉴럴 네트워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구분 짓는 거.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가지 차원의 긍정 부정 스코어 매기기가 있다 그랬는데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뉴스 기사. 그랬는데 뉴스 기사 고전적인 뉴스는 종이에 이렇게 프린트 돼가지고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지만 누가 요즘 그런 신문들 많이 보나요? 가판대에서 팔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고전적인 포맷은 이제 요즘 그 다음에 또 포맷은 또 뭐가 있어요? 텍스트 파일로 이제 요즘 세상에 또 고전적인 포맷은 텍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모든 그 기사들이 다 텍스트화해서 워드 파일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사진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쭉 텍스트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발전된 포맷은 뭐가 있냐면은 팍티바에서 나가는 XML 포맷이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뉴스 아티클 데이터베이스가 팍티바라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Extensive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XML 포맷.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HTML 배워보신 분들은 요거 좀 아실 거예요. 좀 익숙하실 텐데 샘플 파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00개 뉴스 아티클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픽사라는 회사 있잖아요. 디즈니 픽사 그 애니메이션 회사 있죠. 그 회사에 대한 뉴스 아티클 100개를 모아놓은 거를 팍티바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파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어디 갔습니까? 네, 이스케이프 누르고 팍티바 어디 갔냐? 보시면은 EMBA 자 EMBA 말고 저쪽에 어디 갔습니까? 요걸 켜볼까? 아닌데 예, 여기 있네요. 네, 보시면은 이게 X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웹브라우저가 열리긴 합니다. 웹브라우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읽기 편하긴 한데 어이구 뭐 그냥 괄호가 그냥 되게 많고 저 태그라 그러죠. HTML 태그 뭐다 하는 영역 표시가 되는 건데 일종의 표시가 되는 건데 그 표시가 뭡니까? 보시면은 이게
뉴스 아티클 100개를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하는 표시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 아티클 각 개별로 또 고유 번호, 뉴스 아티클이 말하자면 사람마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뉴스 아티클의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액세션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세션 넘버. 이게 만국 공통의 용어인가 봐요. 액세션 넘버가. 그래가지고 수십억 개, 수천억 개가 뉴스 아티클이 쌓이기 때문에, 그죠? 수조 개가 쌓이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거 이제 각기 이런 고유 번호를 할당받게 됩니다. 기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사인 하나 봐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바이라인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바이라인은 저 뭐예요? 기자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 해가지고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쭉 쓰여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HLT는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픽사라는 내가 회사를 그 서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된 것 뿐이에요. 하이라이트 표시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헤드라인. 그 다음에는 리드 패러그래프를 했죠. 리드 패러그래프는 뭐냐면은 첫 패러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신문 볼 때 뭘 제일 중요시 합니까? 헤드라인 보고, 그 다음에 첫 패러그래프, 리드 패러그래프죠. 그거 띡 보고서 시간 급하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들 편하라고 팍티바에서는 이렇게 리드 패러그래프와 리드 패러그래프 이후에 다른 테일 패러그래프래요. 그래요. 그걸 구분해 가지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리드 패러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끝날 때는 forward slash 해가지고 리드 패러그래프 한 번 더 해주고 딱 끝냅니다. 이런 식으로 HTML로 표시를 해주는데, 또 어떤 정보를 여기서 가져올 수 있냐 하면은 데이트 타임 해가지고 이게 며칠날 몇 분 몇 시 몇 초에 처음 송고가 된 뉴스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송고라 그래야 되나요? 발표라 그래야 되나요? 퍼블리시 된 거, 그죠? 발표된 거. 이게 타임으로 해가지고 Z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으로 표준 시간이죠. 그 시간으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딱 나왔다라는 거 여기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거가 왜 필요하냐면요, 나중에 헤지펀드 같은 데서는요, 이벤트 스터디, 스탁마켓 이벤트 스터디 뭐 이런 걸 할 때 분단위, 초단위로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 아티클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뺨 하고 나왔다, 이때의 주가 반응이 어땠는가 보자. 그 초에 내지는 그 분에 15초 단위로 아니면 혹은 뭐 1분 단위로 이벤트 스터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어느 뉴스 소스에서 나왔는지 미디어 뉴스 회사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회사에 대한 건지 회사 이름 나오고요. 애플, 픽사는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거기 회사 사장이었었죠. 그래서 애플 뭐 이거 관련되죠. 관련 회사, 또 디즈니, 그 다음에 디즈니 해놓고선 또 뭐예요? 회사 코드, 종목 코드가 주식시장 종목 코드랑은 별개로 팍티바에서 회사마다 코드를 다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루카스 필름이라는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의 경우 뉴스 아티클들이 지금 팍티바로 해서 XML 포맷으로 주어질 때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사람이 읽는다고 보지 마시고 기계가 받아들인다고 쳐보세요. 기계가 실시간으로 이거를 읽어드리면요, HTML 태그가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작업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어느 회사에 대한 뉴스구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게 나왔구나, 그 다음에는 뭐 어느 인더스트리에 대한 거구나, 뭐 등등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걸 분석하기가 쉬워집니다. 보시면 인더스트리 코드 쭉 나오죠. 그 다음에는 뉴스 타픽, 뉴스 리전, 어느 지역에 대한 뉴스인가. 이거는 인터내셔널 투자자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어느 나라에 대한 거냐, 어느 지역에 대한 거냐. 그 다음에는 뭐 소스가 어디냐, 저널리스트들 이름이 뭐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는 뭐 그다음 내용들 쭉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 뉴스 아티클도 마찬가지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랄 노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그 많은 뉴스들 쭉 텍스트 파일만 쭉 보잖아요. 그 뒤에 이러한 HTML 태그들이 부지런히 꽂혀 있다는 거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특히 이것들이 카테고라이즈 돼가지고 어느 토픽에 관한 뉴스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그게 기계가 다 알고서 분류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SAS로 열어보면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 하면은요, SAS라는 이 데이터 통계 패키지죠. 통계 패키지 R을 쓰시던가 SAS를 쓰시던가 뭐 저는 이제 SAS에서 R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R을 쓰든가 파이썬을 쓰든가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대로 쓰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쭉 매트릭스가 나오죠. 신문 기사의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선, 그죠? 수평으로 쫙 한 개가 뉴스 기사 한 개입니다. 그리고 쭉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뉴스 기사가 변하는 거예요. 다른 기사 되는 거예요. 이 액세션 넘버 있죠? 액세션 노 이게 계속 변하는 거 보이시죠? 10개 정도가 지금 뉴스 아티클이 여기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드라인이 뭐였나? 그 다음에는 요거에 뭐 주된 앵커가 누구였나, 무슨 아니면은 뭐 거기서 저널리스트가 누구였나 이런 것도 나오고, 리드 패러그래프 첫 번째 패러그래프 뭐라고 주절주절 됐나? 그 다음에는 뭐 이 퍼블리케이션 데이트가 언젠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어떤 주제에 관한 뉴스인지 코드화도 다 돼 있고요 벌써. 그래서 굉장히 하기가 쉬워집니다. 어떤 산업에 관한 뉴스인지도 코드화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 뉴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만큼 되겠을까요? 교수님 됐어요. 미국 뉴스 됐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뉴스 보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한국 뉴스는 XML 포맷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카인즈에 아는 분이 이걸 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뉴스 데이터를 좀 받았는데요. 이것도 한 300만 개 정도 됩니다. 미국 거 한 400만 개, 한국 거 한 300만 개. 그렇긴 한데 보시면 우리나라 거 데이터는요, 일단 엑셀로 정리가 돼 있다, 엑셀로 준다 하는 거 자체가 한계입니다. 엑셀은 왜냐하면은 기가바이트 단위로 하면은 못 열어요. 컴퓨터 뻥 납니다.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포기한 거죠. 거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분류돼 있는 거, 레이블링 돼 있는 것도 체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지가 않고요. 샅샅이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팍티바가 워낙에 선구자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저기서 이제 잘 하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첫 그 센텐스가 뭔지, 뉴스 아티클 아이디가 뭔지, 그게 어느 뉴스 미디어에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느 토픽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코드가 다 코드라기보다는 구분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 관한 건지 어느 주제에 관한 건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옵니다. LG 카드 나오고 순이익에 대한 얘기 나오고 막 이러죠. 보면은 뭐 다른 부동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들도 있고 뭐 해외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URL 따라가면은 거기에 원문 텍스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이걸 제공해 주신 박대미 박사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좌우지간에 근데 카인즈에서 얻은 것들은 좀 많이 줘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뭡니까? 자, 엉성하긴 한데 어떻게 기사를 송고해서 보내면 기계가 알아서 해당 기사가 정치 기사인지 혹은 경제 기사인지 지배구조에 관한 기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머신 러닝 기법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뭐 이런 것들도 있고 reinforcement learning 이런 것도 있죠. 보시면은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의 한 가지가 되겠는데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 기사 한 100만 개가 있어요. 100만 개가 있으면은 그걸 다 사람이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0만 개 중에 10,000개 정도는 사람이 구분 작업을 합니다. 수작업으로.
그리고 나머지 99만 개에 대해서는 기계가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그 만 개를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그대로, 실수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죠. 잘한 것도 그대로, 실수도 그대로, 좌우지간에. 그래서 이 두 셋을 나눈다 그래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눈다 그러는데, 트레이닝 셋은 기계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만든 셋이에요. 기계를 트레이닝해야 되니까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본을 보이는 셋, 이것이 바로 트레이닝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테스트 셋은 뭐예요? 실제로 기계가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 셋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트레이닝 셋 만 개의 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9만 개 저쪽에다 남겨두고 만 개를 막 찾아서 이제 사람이 먼저 샘플로 뉴스 기사를 카테고라이즈 합니다.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정치, 이거는 뭐 경제, 뉴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고 나면은요, 기계가 이제 X개를 보고서 한다 그랬고, N-X개, 100만 마이너스 만 개면 99만 개죠. 테스트 셋에 가서는 기계가 배운 상황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분류한다 하는 건데요. X는 그럼 몇 개를 해야 되느냐? 정해진 룰은 없지만은 최소한 그래도 1000개는 읽고 분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 N 그런데 그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합친 거, 그죠? 기계로 작업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정도까지면 되겠냐? 많다,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N-X가 즉 말하자면 테스트 셋 자체가 너무 작으면 그것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예요. 너무 작으면 뭐가 문제야? 테스트 셋 이 파란색이 너무 작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갖다가 클래시파이 하는 작업인데, 뉴스 아티클 100만 개, 그 중에 99만 개를 내가 혼자서 클래시파이를 했어요. 그러고 나머지 100만 개 갖고서 기계야 네가 돌려봐. 그럼 기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럴 거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주니? 라고 얘기하겠죠. 물론 기계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을 겁니다. 그죠? 그러고는 또 뭐예요? 99만 개에서 5만 가지 실수를 내가, 그죠? 사람이 99만 개를 딱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다가 좀 삑살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삑살이 나는 경우들까지 쓸데없이 기계가 따라서 삑살이를 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만 개를 가지고 나중에 할 때도, 그죠? 오버피팅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너무 이제 모델을 갖고서 퍼펙트 프리딕션, 완벽한 예측을 하려고 너무 강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N-X가 너무 클 때도 문제입니다. 100만 개 중에서 한 1000개 내가 하고 나머지 999만 개, 9000개, 999만 9000개는 네가 해. 1000만 개가 아니구나. 99만 9천 개는 기계가 해라. 그러면은 1000개 내가 시범을 보인 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하면은 나중에 99만 9천 개를 가지고 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의 중용점이 필요하다. 만사 중용이 제일이다 하는 거고요. 나이브 베이시안 보시면요, 여기에 대표적인 아주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베이지 정리 있죠? 그거를 써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시안 그랬는데, 먼저 사람들이 시범을 보이고 캐테고라이즈 하면은 기계가 배우는 거죠. 이러이러한 단어, 저러저러한 단어가 자주 출연하면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자주 출연하면은 북한 관련 뉴스 카테고리로 갈 확률이 높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기계가 learning. 그래가지고 테스트 셋에 가서 뭐예요?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띵 출연했으면 얘는 저쪽으로 보내. 저거 북한 관련 뉴스 카테고리로 보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별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단어가 출연할 확률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뉴스 아티클이 있을 때 거기서 어떠한 일정 단어,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출연 뿅 튀어나올 확률이 얼만큼 될까를 계산하는 겁니다.
사전 확률이 있을 거고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출현한 사전 확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사전 확률 김정은이 아니구나. 저기 북한 뉴스 카테고리가 될 사전 확률이 있을 거고 그죠? 북한 뉴스가 될 사전 확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란 단어가 출연했을 때에 사후적으로 북한 뉴스의 카테고리가 될 사후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후 확률값 기계가 배운 확률값들을 가지고 뉴스 기사 n-x계에다가 적용시켜서 카테고리별로 분류한다. 사후 확률을 가지고서 그런 계산을 한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렇게 어렵네요. 복잡해요. 좀 실제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실래요? 네, 그렇게 해보죠. 카테고리는 어떻게 나눌까 하는 거가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얘기할 거가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전혀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면은 좀 힘들다 하는 겁니다. 애당초 사람이 시범을 잘 보여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사람이 시범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때에 최대한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같은 거는 작년에는 존재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뉴 카테고리가 나오면은 이거 속수무책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 출연 단어 수도 많지만 고유한 단어 수도 얼마나 많은데 bag of words라고 그러거든요. 고유한 단어 수 출연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루에 쓰는 뭐 문장들 아니면 그 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내뱉는 말들 그걸 다 트랜스크라이브 받아 적어놔가지고 쭉 써가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고유 단어 수도 많거든요. 그 bag of word라 그래요. 고유 단어들 그걸 다 행렬 벡터 매트릭스로 인식한다는 거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어란 것이 수학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학으로 재해석이 됩니다. 또 매트릭스로 재해석이 되는데 이 영화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드와 센치멘트 보시면은 심리적인 요소인 무드나 센치멘트가 주식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베이지 정리를 활용한 기계 학습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신문 기사 10,000개 그죠? 테스트 셋은 일단 잊어버리세요. 99만 개라고 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셋 10,000개에서 10,000개의 뉴스 아티클 이거를 사람이 직접 읽어요. 뉴스 아티클 10,000개 한번 읽어 보실래요? 하루 종일 동안에 거의 이건 고문이 되겠죠, 그죠? 빅데이터 작업하는 거에 많은 부분은 사람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문 기사 10,000개를 사람이 읽고서 국제 뉴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뉴스 카테고리 그 많은 거 있는데 다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살자고. 국제 뉴스, 난 국제 뉴스, 비국제 뉴스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는 10,000개 중에 2,000개가 국제 뉴스고 아닌 게 8,000개더라. 국제 뉴스에서는 보니까는 어떤 게 발견되냐면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하는 것이 1,800개인 반면 이거 뉴스 아티클 하나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 출연하는 경우들, 한 번 이상 출연하는 것 그런 뉴스 아티클들이 1,800개더라. 반면에 비국제 뉴스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하는 것이 800개 뿐이더라. 네. 기계에다가 그러면은 이런 사항을 가지고서 기계에다가 대고서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테스트 셋에 가서 그 99만 개의 뉴스 아티클들 쫙 읽히는 거죠. 근데 딱 기사 하나 뽑아가지고 읽혔더니 중국이라는 단어가 발견됐어요. 삐리비리비리 주인님 중국이라는 단어가 발견됐습니다. 이 기사가 국제뉴스 카테고리에 속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프레임워크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전 확률적으로 뉴스의 종류가 국제 뉴스일 확률은 20%다. 사전 확률 누가 줬냐? 사람이 준 겁니다. 이제 그죠? 트레이닝 셋에서 사람이 10,000개를 카테고리화하면서 그 중에 20%는 국제 뉴스더라 하고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들을 갖다가 쭉 계산할 수 있죠. 이 종류가 국제 뉴스인데 그 안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할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이
얼마냐? 90%다. 네, 2,000개 중에 1,800개에서 출연했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비국제 뉴스일 경우에 거기에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할 확률 얼만큼 되느냐? 10%다. 왜? 8,000개 뉴스 아티클 중에 800개만 출연했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사후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종류가 국제 뉴스에 속할 확률. 조건은 뭐? 단어가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했다. 이제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했을 때에 국제 뉴스에 속할 확률은 뭐냐? 한 69% 된다 하는 겁니다. 사후 확률로. 자, 이게 진짜로 제가 뭐 국제 뉴스의 단어들 다 따져보고서 중국의 걸 다 따져보고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숫자만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숫자들은 순전히 그쪽 베이지 정리를 배울 때 써먹었던 그 숫자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 워딩만 바꿨을 뿐입니다. 중국 뭐 이런 걸로. 베이지 정리가 나왔으면은 항상 이런 정사각형, 유닛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 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 넓이가 1인 단위 사각형을 생각하면 좀 쉬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확률 값의 합이 1이죠. 무슨 확률? 어떤 뉴스 기사든 간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의 합. 그죠? 뉴스 기사 하나가 딱 픽업했어요. 이 기사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그죠? 카테고리가 뭐 지금 두 가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 트레이닝 셋 갖고서 사람이 했죠? 20대 80으로 국제정치, 비국제정치, 뉴스 아티클 카테고리 나눠지더라. 그죠? 사전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는 합이 1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각각에서, 그죠? 중국이 출연하는 것의 확률을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뭐였습니까? 이 국제정치라고 한정을 지은 요 왼쪽에 작은 쪽찍한 박스 안에서, 그죠?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할 확률은 90%였잖아요. 그죠? 조건부 확률. 이 중국이란 이 국제뉴스라는 조건 하에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할 확률이 90%였다. 고로 이거를 역산해 보면은 요 빨간색 사각형의 확률, 그죠? 즉 뉴스 카테고리가 국제 뉴스이면서 중국도 출연할 확률은 18%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 박스는 뭐예요? 국제 뉴스 카테고리라는 조건 하에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하지 않을 확률은 뭡니까? 그 조건부 확률 자체가 10%였잖아요. 그죠? 그 조건부 확률 자체가 요 좁직한 사각형 중에서 요 주황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산을 해보면은 전체 뉴스 카테고리 중에서 국제 뉴스에 속하면서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하지 않을 확률은 곱셈을 해서 2%밖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는 요 오른쪽 사각형으로 옮겨가죠. 비국제 뉴스라는 조건 하에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할 조건부 확률이 몇 퍼센트였어요? 10%였습니다. 근데 사전 확률이 비국제 뉴스일 확률이 80%였기 때문에 전체 사각형에서 봤을 때 이 보라색 사각형이 될 확률은 8%, 비국제 뉴스이면서 중국이 출연할 확률은 8%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 파란색은 뭡니까? 비국제 뉴스이면서 중국이 안 출연할 확률은 뭡니까? 72%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뭡니까? 조건부 확률. 비국제 뉴스라는 조건 하에 중국이 안 출연할 확률이 90%였으니까 98, 72에서 72%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이 각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죠? 100%. 쭉 숫자 체크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 놓고서 베이지 정리를 쫙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뜬 이상,
중국이라는 단어가 띵 하고 떴어요. 그 기사가 국제뉴스의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중국 뉴스 중국 출연하는 거, 그죠? 국제뉴스에서 중국이 출연한 이 빨간 사각형의 넓이 18%, 그다음에 비국제 뉴스에서 중국이 출연한 요 보라색 넓이 8%, 합이 26%가 분모가 됩니다. 분자는 뭐가 되냐면은 요 빨간색 사각형만이 분자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출연한 기사가 국제 기사 맞다 하는 거 18%. 18% 분자로 가고 아까 말한 26% 분모로 가고, 그래서 사후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69%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베이지 정리를 활용한 사후 확률을 우리가 단어마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단어마다 상상해 가세요. 그 단어마다 그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 단어마다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다는 겁니다. 단어마다 확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후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트레이닝 셋에서 토픽별로 신문 기사를 나누고 신문 기사에서 출연하는 단어들마다 이런 식으로 토픽에 속할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테스트 셋에서 신문 기사 하나를 집습니다. 기사에 출연하는 단어마다 나올 확률은 서로 독립적이다 하는 나약한 가정을 합니다. 나이브한 가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단어들을 쭉 보고서 그 찝어낸 뉴스 아티클에 나오는 단어들을 쭉 리스트업해요. 그러고 나서 국제 카테고리에 해당될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뭡니까? 어떤 단어들 여기 probability 나왔죠. 확률, 조건부 확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이 뭐냐면 단어들이 n개가 출연을 쫙 하는데 뭐 온갖 단어가 다 나올 수 있겠죠. 중국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성균관까지 나왔다고 칩시다. 한 뉴스 아티클에서 그 뉴스 아티클이 단어가 이렇게 출연했다는 전제 하에, 이 조건부 하에 국제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가 나이브 베이시안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후 확률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베이지 정리를 활용한 것에 곱셈의 결과와 비례하겠다 하는 건데, 뭐냐 하면은 각 단어별로 쪼개는 겁니다. 각 단어별로 중국이 출연했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국제 토픽일 확률 곱하기 쭈루루룩 해가지고 성균관이라는 단어가 출연했을 조건 하에 이것이 국제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을 곱하고 국제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전 확률을 곱한 것, 이것에 비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 숫자들을 갖고서 국제 카테고리의 확률이 맥시마이즈 되는 것,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카테고리의 사후 확률이 최대치가 되는가를 보는 것이 나이브 베이시안이 되겠다. 토픽이 국제만 있는 거는 아니죠. 물론 여기에 한계들도 많습니다. 모든 머신러닝 어프로치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거의 뭐 특전사 정신 같은 거 가지고서 들고 파는 겁니다. 토픽이 국제만 있는 게 아니죠.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등등 많은데 기사 안에 단어가 주어졌을 때 토픽별로 사후 확률을 구하고 그중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진 토픽에 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예, 증권처럼 토픽이 확연히 다르면은 다행입니다. 하지만은 긍정, 부정을 구분짓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긍정 부정 카테고리를 나눌래 라고 막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뉴스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했던 게 사실은 현대한테는 뭐겠어요? 경쟁사한테는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트레이닝 셋을 또 분류하는 사람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10,000개 뉴스 카테고리를 놓고서 국제와 비국제를 나누는 것도 밥 먹고서 그것만 계속 봐보세요. 고문도 상고문이에요, 사실. 거기에 일관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라고요. 뭐 하나는 삑살이 꼭 나게 되겠습니다, 사람이란 게.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이거를 한 사람만 이걸 또 일관성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 명을 RA를 고용해 가지고 한 수십 명이 다 카테고라이즈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네.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나이브 베이시언, 나이브 가정, 그러니까 나약한 가정을 한다. 독립성의 가정 자체가 나약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기 중국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성균관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중국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시진핑이란 단어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했을 때 시진핑이라는 단어가 출연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중국이라는 단어 없을 때 시진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보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죠? 중국이란 중국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시진핑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단어가 출연했는 뉴스 아티클이면은 당연히 중국이라는 단어도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의 출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독립적이지가 않다. 네, 그 가정이 틀렸다. 그래서 나이브하구나.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해서 나이브 베이지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이브 베이지언으로 파이낸스 리서치를 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탑저널까지 가셨어요. 누구냐 하면은 저의 또 선생님이신 우리 머레이 프랭크 교수님, 안트와일러 앤 프랭크 저널 오브 파이낸스 2004 페이퍼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 나이브 베이시언 어프로치를 가지고서 야후 주식 종토방에 가가지고 그 메시지들 있잖아요. 거기 160만 개의 메시지들을 다 끌고 모았어요. 끌고 모아서 그 중에 1000개를 갖다 트레이닝 셋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읽고서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누는 거예요. 종토방에 이런 메시지가 긍정, 부정 뭐 이런 걸로 나왔을 때 그것만큼 주가가 올라갈까 혹은 내려갈까, 그죠? 거기서 뭐 빠도 있고 까도 있잖아요. 까가 막 얘기를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질까, 빠가 막 얘기를 했을 때 주가가 막 올라갈까, 그 회사,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뭡니까? 약간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더라. 즉, 빠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 회사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약간은 올라가. 하지만은 그게 그것 때문에 종목을 사야 될 만큼 올라가진 않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주로 거래 비용의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예, 그 정도만 좀 올라가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더라. 뭐냐 하면은 빠는 까를 부른다. 까는 빠를 부른다. 서로가 서로를 부른다. 뭐냐 하면은 뭐 하나 종토방에 좋다고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게 아닌데 라고 반대하는 안티가 꼭 등장합니다. 그죠? 그것이 주식 트레이딩에도 바이 앤 셀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트레이딩 볼륨 올라가고 볼레틸리티, 이게 막 변동성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변동성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헤지 펀드의 볼 트레이더들 있죠. 말하자면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한테는 좀 관심 가질 만한 이런 프로핏 테이킹 할 만한 그런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서제스션이 됩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뉴스들, 그 종토방을 이런 라이브 베이시언 방법으로, 머신러닝 방법으로 해서 분석한 첫 번째 페이퍼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머레이 프랭크 교수님 여기 사진 나오셨는데 학부 전공이 사실 동물학이세요. 주얼러지 해가지고 어떤 동물, 얘는 개, 쟤는 고양이, 얘는 하마, 쟤는 악어, 뭐 이런 걸 구분하는 작업 익숙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나이브 베이시언으로 구분하는 거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생각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나이브 베이시언 가지고서 커리어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또 최근 논문이 또 뭐냐 하면은 신문기사 6만 개를 분류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프랭크 앤 사나티라고 해가지고, 사나티 제 후배가 되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미네소타 박사 최근에 받은 사람이죠. JFE에 나갔습니다. 2018년이네요. 비대칭적 주가 반응 그랬는데 뭔 소리냐면요, 뉴스 아티클 6만 개를 나이브 베이시언 어프로치로 타픽 구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타픽 중에서도 또
이게 긍정 뉴스냐 부정 뉴스냐를 구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긍정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뜨겠죠. 근데 뜨더라도 오버리액션이, 쇼텀 오버리액션이 막 뜨더라 하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어.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럼 그렇지. 그러고서 막 오버바잉을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은 마치 CEO 인터뷰선 CNBC처럼 오버리액션 빡 올라갔다가 엥? 이산이 아닌 게 비어 하고 조금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버리액션이 좀 발견이 되더라 하는 거고요. 이런 뉴스 아티클들에 부정적인 뉴스,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그럴 줄 알았어. 진작에 팔아야지. 막 이러겠어요? 아니요.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으면은 뭐 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럼 그렇지 하고 막 사는 것도 확증 편향.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럴 리가 없어. 우리의 일론 머스크께서 그렇게 나쁠 리가 없어 하고 안 팔아요. 머뭇머뭇 주저주저 그러다가 팔 타이밍 놓치는 거죠. 네. 좌우지간에 그래가지고 점점 늦게 팔게 돼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드리프트가 생기는 거죠.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더 리액션, 부정 뉴스에 대해서는 지연 반응이 일어나고 긍정 뉴스에 대해서는 오버 리액션이 나오더라 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부정 뉴스에 대한 지연 반응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차익 거래자들의 능력에 한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공매도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좁다. 공매도를 함부로 할 수 있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팔지 못한다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디벼 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샅샅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이브 베이시언 머신 러닝 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 해서 센티멘트 매저 하는 것까지 우리 수업을 했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주저 말고 질문해 주시고요. 또 저는 다음 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